에밀 졸라 지음 제르미날 제1장 하나 별 하나 없이 먹물을 뿌린 듯한 캄캄한 야밤에 황량한 들판으로 한 사나이가 마르슈엔느에서 몽수로 통하는 큰 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돌로 포장한 길은 사탕 무밭 사이로 10여 킬로미터나 곧게 뻗어 있었다. 그는 지척도 분간 못할 어둠 속에서 그저 허허벌판을 걷고 있다는 것만을 느꼈다. 일망무제한 광야에는 맵짠 3월의 바람이 차고 거세 찬 바닷바람처럼 불어와서 번번한 대지와 진펄들을 휩쓸어갔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고 포장도로는 방파제 마냥 캄캄한 어둠 속으로 쭉 뻗어 있었다. 그 사나이가 마르슈엔느를 떠난 것은 밤 2시경이었다. 얇은 광목 저고리에 비로도 바지를 입은 그는 모진 추위에 몸을 떨면서 걸음을 다그쳤다. 그는 바둑판 무늬의 보자기로 싼 작은 보따리가 무척 거치장스러워 양쪽 겨드랑이에 번갈아 자주 옮겨 끼곤 했다. 한 것은 새바람에 얼어들고 피가 진 두 손을 호주머니에 깊숙이 넣어 녹이기 위해서였다. 일자리도 거처할 데도 없는 그의 텅 빈 머리에는 애오라지 날이 새면 추위가 덜해지리라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1시간을 이렇게 걸어왔었다. 그는 몽수를 2km 앞둔 지점에 이르러 왼쪽에서 붉은 불빛을 보았다. 뻘겋게 타오르는 3개의 화독이 공중에 덩실 걸려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처음에 겁을 먹고 주저하였으나 잠시나마 손을 녹이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패운 길을 따라 깊은 골로 내려서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는 두터운 판자를 댄 울장이고 그 안쪽으로 기찻길이 통해 있고 왼편으로는 푸디 우거진 비탈우에 꽃같은 모양의 납작한 집들이 들어앉은 마을이 드러나 보였다. 그는 200보쯤 더 걸어갔다. 구빈도리에 이르자 갑자기 불빛들이 가까이에서 다시 나타났다. 어떻게 그 불빛들이 여러 개의 희구무례한 달과도 같이 어두운 하늘에 그처럼 높이 떠서 이글거리고 있는 것인지 그는 좀에 알 수 없었다. 이때 또 다른 전경이 그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한 곳에 몰켜 서 있는 납작한 건물들이었다. 그 건물들 위에는 공장 굴뚝의 윤곽이 솟아나 있었고 흐릿한 창문들에서는 드문드문 불빛들이 새어나왔다. 밖에는 5-6개의 희미한 등불들이 건물의 골조에 걸려 통나무들로 큼직하게 만든 받침대를 겨우 비치고 있었다. 연기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유령처럼 괴이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이라의 세차고 긴 숨소리만이 또렷이 들려왔다. 그 사나이는 자기 앞에 탄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과연 여기로 올 필요가 있었던가? 여기서도 일자리는 구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다시금 쑥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건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3개의 화독에서 석탄불이 타오르면서 작업장을 훤히 비치며 덮여주고 있는 언덕으로 용기를 내어 올라갔다. 계속 나오는 버럭을 치는 노동자들이 밤늦도록 일을 한 것 같았다. 그는 운반공들이 지금 받침대 위에서 밀차를 밀고 가는 소리를 들었고 매개 불 곁에서 탄차를 부리우느라 움직이는 모습들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한 화독 옆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보고 안녕하시오 하고 먼저 인사를 했다. 보랏빛 못세타를 입고 토끼털 모자를 쓴 한 늙은 마차꾼이 화독에 등을 돌려대고 있었고 큰 공골말 한 필이 장승처럼 우뚝 서서 자기가 끌고 온 6개의 탄차가 다 비기를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칼이 불그레한 여인 한 사나이가 전혀 바쁜 기색이 없이 지렛대를 눌러 짐을 부리고 있었다. 위에서는 찬바람이 머리채를 휘두르는 듯 윙윙거리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안녕하오 하고 로인이 대답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사나이는 의심스러워하는 이 로인의 눈치를 대뜸 알아차리고 얼른 자기를 소개했다. 에띠엔느 랑띠에라고 합니다. 기계공입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없을까요? 불길이 그를 훤히 비춰주었다. 그는 21살쯤 되었겠는데 진한 밤색 머리에 곱게 생겼고 팔다리는 가늘었으나 힘꼬리나 쓸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말에 비로소 마음을 놓은 듯 그 마차꾼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기계공의 일이요? 없어. 어제도 2사람이나 찾아왔댔소. 아무것도 없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2사람은 말을 끊었다. 이윽고 에띠엔느는 버럭더미 밑에 물켜있는 어렴풋한 건물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탄갱이죠? 로이는 인차 대답을 못했다. 심한 기침이 나서 숨이 막혔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가래를 탁 뱉었다. 불그레한 땅에 떨어진 가래는 검은 얼룩점을 남겼다. 그렇소. 그건 보료 탄갱이요. 탄광마을이 아주 가까이 있소. 보시오. 이번에는 로인이 팔을 들어 어둠 속으로 그 젊은이가 이미 지붕들을 보고 짐작했던 마을을 가리켰다. 그러나 6개의 탄차를 다 부리자 로인은 류마티스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리로 절룩거리면서 말에 채찍질 한 번 하지 않고 걸어갔다. 큰 공골말은 제 스스로 떠나 궤도 사이로 무겁게 탄차들을 끌었다. 또다시 인 돌개바람이 말갈기를 곤두세웠다. 이제는 보료 탄갱이 희미하게 남아 보였다. 에띠엔느는 화도가 앞에서 피가 진 2손을 녹일 생각은 있고 탄갱의 모든 것을 눈여겨 세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엔 골탄칠을 한 선탄장 창고며 수직탑이며 넓은 권양기실이며 배수뽐불을 설치한 네모난 소형탑이 있었다. 찌를 듯한 뿔같은 굴뚝들이 쑥쑥 솟아있고 나지막한 벽돌 건물들이 고란에 꽉 들어찬 그 탄갱은 이제라도 사람들을 단숨에 삼켜버릴 듯 노리고 있는 맹수와도 같았다. 그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주일째나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방랑개처럼 헤매고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철도 공장에서 일하던 일이며 상전에 뺨을 치고 릴르에서 쫓겨나던 일이며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에서 배척을 당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다. 토요일에 그는 야금 공장에 가면 일자리가 있으리라는 소문을 듣고 마르슈엔누로 나왔으나 포르주에서도 쏜네빌의 공장에서도 아무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역마차 공장의 목재 밑에 숨어서 일요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밤 2시경에 수위가 와서 그를 거기서 내쫓았다. 지금 그에게는 돈 한 푼도 빵 한 조각도 아무것도 없었다. 찬바람을 어디서 피할 곳도 모르고 큰 길을 그저 싸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되어 그는 지금 탄갱으로 오게 된 것이다. 드문드문 켜놓은 등불들이 창문들을 비치고 급작스레 열린 문 안으로 활활 타오르는 보이라 화구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목을 눌리운 괴물의 숨소리처럼 거세고 길게 끌며 끊임없이 씩씩거리는 줄기찬 뽐뿌 소리를 들었다. 탄차를 부리는 하차공들은 등을 구부리고 서서 에띠엔느가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작은 보따리를 주워드는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때마침 마차꾼이 돌아온 듯 기침소리가 났다. 마차꾼이 느릿느릿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데 공골말이 새로 석탄을 실은 6개의 탄차를 끌고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런데 몽수엔 공장이 있나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로이는 검은 가래침을 탁 뱉고 나서 바람 속에서 대꾸를 했다. 공장이야 많지. 3, 4년 전에 이 고장을 보았더면 참 모든 것이 잘 되었지. 일손은 모자라지. 사람들은 여제 그때처럼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은 없었소. 그런데 지금은 또 허리띠를 졸라매게 됐단 말이오. 정말 이 고장은 가련하게 됐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아버리니 말이오. 황제야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어째서 그는 아메리카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말이오. 사람들과 집짐승들이 콜레라로 죽어 넘어가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고. 두 사람은 짤막한 말로 숨을 죽여가며 서로 하소연을 했다. 에띠엔느는 자기가 한 주일 동안이나 보람없이 방황한 데 대하여 이야기했다. 진정 굶어 죽는 길밖에 없단 말인가. 머지않아 거짓대가 길가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렇다. 로이는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처럼 많이 거리에 내쫓기우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고기를 매일 먹지 못하오. 빵 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요. 빵 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소. 그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침울하게 울부짖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그만 집어삼켜버렸던 것이다. 보! 하고 마차꾼이 남쪽으로 돌아서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몽수는 바로 저기고. 마차꾼은 다시금 손을 내밀고 어두워 보이지도 않는 곳을 하나하나 가리키기 시작했다. 몽수에서는 포벨 사탕 공장이 아직은 별거 없이 조업을 하고 있으나 오똥 사탕 공장은 사람들의 일부를 이미 축소했고 듀티엘 제분소와 광산용 쇠밧줄을 만드는 블레즈 쇠밧줄 공장만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윽고 마차꾼은 손으로 북쪽의 지평선 반나마를 가리켰다. 쏜느빌의 기계 제작 공장은 주문을 여느 때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며 마르슈엔느의 야금 공장은 용광로 셋 중에서 하나는 이미 불이 꺼졌고 가브즈와 유리 공장에서는 임금을 낮춘다는 말이 있어 파업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알만합니다. 알만합니다. 하고 젊은이는 마차꾼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되뇌었다. 저도 바로 그쪽에서 오는 길입니다. 여기선 아직 일은 하오. 하고 마차꾼은 덧붙였다. 전보다 석탄을 덜 캐긴 하지만 당신의 저 앞쪽에 있는 빅토르와 탄갱을 보오. 저기선 2개 해탄로밖에 일을 못하고 있어. 마차꾼은 침을 또 뱉고 나서 잠에 취한 말에 빈 탄차를 메우고 또다시 그 뒤를 따라갔다. 이제와서 에띠엔느는 이 지방 전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여전히 사위는 어두웠는데 커다란 불행을 그려내는 늙은 노동자의 손짓은 그 어둠을 더 짙게 한 것 같았다. 지금 젊은이는 둘레의 넓은 공간 어디서나 그 불행을 뚜렷이 감촉했다. 번번한 들판으로 기아의 울음소리가 3월의 찬바람에 실려온 듯했고 사나운 질풍이 노동의 종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궁핍을 몰아오는 듯했다. 젊은이는 사방 눈길을 보내면서 어둠 속을 꿰뚫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위는 캄캄치랴의 어둠 속에 잠겨 있어 그는 아주 멀리서 용광로와 해탄로만을 분간할 수 있었다. 많은 굴뚝들이 비스듬히 솟아 있는 여기에서는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왼쪽에서는 2개의 탑이 하늘 중천에서 푸른 불빛을 받아 큰 횃불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마냥 불길한 화광에 쌓여있는 것 같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없는 석탄과 철의 고장에서 밤의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혹시 벨지크에서 나오지 않았소? 다시 돌아온 마차꾼의 목소리가 에띠엔느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마차꾼이 탄차를 3개밖에 끌고 오지 않았다. 석탄을 바삐 부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승강기에서 무슨 나트가 부서져 작업을 15분가량 멈추게 되었던 것이다. 아래쪽은 정적이 깃들고 보장들을 뒤흔들며 석탄을 쏟는 탄차의 요란한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고 깊은 갱도 속에서 철판을 두드리는 마치 소리만이 먼 데서 은은히 들려왔다. 아니요, 저는 남쪽에서 옵니다. 하고 젊은이가 대답했다. 노동자는 석탄을 부리고 나서 사고로 하여 쉬게 된 것이 사뭇 흡족한 듯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의연히 침울해서 잠자코 있었는데 마차꾼의 수다스러움에 놀란 듯
생기 없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멍하니 올려다볼 뿐이었다. 기실 마차꾼은 평소에는 말이 무척 적었었다. 그러나 늙은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는 처음 보는 이 사나이의 얼굴이 마음에 든 것처럼 혼자서 큰 소리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하고 마차꾼이 말을 뗐다. 몽수 사람이요. 내 이름은 본느모르라고 부르오. 그건 별명인가요? 하고 놀란 듯이 에티엔느가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렇소. 하고 그는 보료 탄갱을 가리키며 말했다. 3번이나 저기서 다 죽을 뻔한 나를 끌어냈다오. 한 번은 온 살가죽에 화상을 입었고 한 번은 목까지 흙에 파묻혔댔소. 또 한 번은 개구리처럼 배가 뺑뺑하도록 물을 들이켰댔소. 내가 그래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게 이런 별명을 달아준 거요. 마차꾼은 더 유쾌해졌으나 그의 웃음소리는 기름을 치지 않아 삐거덕거리는 바퀴 소리와도 같았다. 그 소리마저 심한 기침으로 해서 곧 중단되었다. 화독불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하고 희끗희끗한 그의 커다란 머리와 푸르스름한 얼룩투성이인 평퍼짐하고 핏기 없는 얼굴을 환히 비춰주었다. 그의 키는 크지 않은데 목이 굵직했고 장단지와 발 뒤축이 옆으로 삐었으며 네모진 손의 길다란 팔은 무릎까지 늘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도 한자리에 끄떡 않고 서 있는 말처럼 노인은 돌같이 단단해 보였는데 추위도 회오리 바람도 심상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기침은 그의 목구멍을 우벼내며 가슴을 찢어 놓는 듯 했다. 기침이 멎으면 그는 가래를 탁 뱉어 놓는데 화독 앞 땅후에는 검은 반점이 나타나곤 했다. 에띠엔느는 노인을 흘낏 쳐다보고 나서 그 반점을 내려다보았다. 탄갱에서 일을 오래 하셨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본느모르는 두 팔을 쩍 벌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래되지. 참 오래돼요. 바로 여기 이 보료에서 내가 탄광에 들어왔을 땐 내 나이가 8살이 채 못 되었었는데 지금은 58이니 계산해보. 그 안에서 난 못해본 것이 없소. 처음에 난 여기서 채탄공에 보조공 노릇을 했소. 그 후에 탄차를 끌 수 있게끔 힘이 쓰여지니까 날 운반공을 시키더군. 그리고 난 또 18해나 채탄공으로 일했소. 그 다음엔 이 망할 딸이 때문에 거기서 옮겨앉게 됐소. 그래서 나는 또 수리공이 되었지. 석탄을 퍼시는 일도 했고 갱도를 보수하는 일도 해봤소. 날 갱밖에 내보낼 때까지는 그렇게 일했소. 나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영영 묻히게 되리라고 의사는 말했던 거요. 그래서 난 바로 5해 전에 마차꾼이 되었소. 그래, 어떻소? 괜찮지? 50해나 탄갱에서 일하면서 45해는 땅속에 있었으니 말이오.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따금 화독에서 굴러떨어진 시뻘건 석탄덩이가 마차꾼의 창백한 얼굴을 불그레하게 비춰주었다. 그들은 모두 나더러 그만 쉬라고 하지만 하고 로이는 말을 이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은걸. 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진 않단 말이오. 예순이 될 때까지 아직 2해는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나서 180프랑의 연금을 받아야 하고 말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그들은 내게 연금을 150프랑밖에 주지 않을게요. 능천 맞은 놈들이요. 게다가 난 또 아직 무척 든든하단 말이요. 이 다리가 말썽이긴 하지만 이건 살 속에 지나치게 많은 물이 배어들었기 때문이요. 저기 땅 밑에서는 줄창 물에 젖어 있었으니까.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어. 기침이 나서 로인의 말은 또 끊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기침도 깃습니까?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본느모르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숨을 돌리고 나서 말했다. 아니요. 이건 지난달에 감기에 걸렸던 탓이요. 전에는 기침이란 깃는 법을 몰랐는데 이제는 도무지 떨어지질 않소 그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래를 뱉고 또 뱉어도 끝이 없구려. 가래가 또 목구멍에 끌어올라서 그는 시꺼먼 것을 또 탁 뱉었다. 그건 핍니까? 하고 에띠엔느가 서슴지 않고 물었다. 로이는 손등으로 입술을 슬슬 훔쳤다.
석탄인지. 내 몸에는 죽을 때까지 몸을 덮여주고도 남을 석탄이 들어있지. 난 벌써 5해나 땅 밑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내 가슴 속에는 틀림없이 석탄이 쌓여 있을게요. 참, 그것이 쌓여 있단 말이요. 침묵이 또 흘렀다. 멀리 갱 속에서 고르러운 마치 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기아와 피로로 울부짖는 것처럼 윙윙거리며 벌판으로 지나갔다. 이글거리는 불길에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하였다. 그렇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몽수 회사의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엊그제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탄광의 개발 당시부터 일해왔다. 그것은 오래전에, 무척 오래전의 일이다. 벌써 106년 전의 일이다. 그의 할아버지 규요온 마여는 15 나는 소년으로 포베 사탕 공장 부근에 있는 레끼아르에서 기름진 석탄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 몽수 회사의 첫 탄갱, 지금은 폐갱으로 된 이 개발되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발견한 탄갱은 그의 이름을 따서 귀욤 탄갱이라고 불렸다. 로인 자신은 할아버지를 모르나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힘골이나 썼는데 60살에 죽었다고 했다. 다음에는 루즈라는 별명을 지닌 아버지 니콜라 마여가 대를 이어 일을 했다. 그는 보료갱에 남아서 일하다가 겨우 40살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때 보료에서도 석탄을 캤는데 북락되어 갱이 갑자기 무너져 앉았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피는 흙 속에 다 잦아들고 뼈는 돌에 짓눌려 박산이 되었다. 퍽 후에 그의 2 삼촌과 3 형제들이 역시 그곳에서 죽었다. 이름이 뱅상마여인 이 로인 자신은 다리를 상했을 뿐 몸은 거의 상한 데 없이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는 꾀바리로 불리우게 되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일은 해야 했다. 지금 맞은편 탄광마을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 두쌍마여와 손자들이 이를테면 온 가족들이 땅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대손손 대를 이어가며 한 주인을 위해 106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있다. 자, 이만하면 어떤가? 이렇게 세세히 족보를 따질 수 있는 부르주아는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먹을 것만 늘 있다면야 좋죠. 하고 에띠엔느가 말했다. 나도 그래서 하는 말이요. 먹기만 하면 살아갈 수야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본느모르는 입을 봉하고 집집에서 불을 켜기 시작한 마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몽수의 종루에서 내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날씨는 더 추워졌다. 그런데 당신네 회사는 돈이 많은가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로이는 어깨를 으쓱하였다가 마치도 금화의 무게에 짓눌리운 듯 다시 푹 떨구었다. 많고 말고 아마 이웃 양쟁 회사만치는 많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수백만 프랑은 될게요. 셀 수가 없지. 탄갱만 해도 19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13개는 석탄을 캐고 있어. 보료, 빅두아르, 그레브꿰르, 미루, 생또마, 마들렌느, 퍼뜨리 깡들 같은 탄갱들이 그렇소. 그리고 또 레끼아르갱처럼 물을 퍼내거나 통풍을 위한 갱이 6개나 있어. 1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 67개면의 리권을 가지고 있어. 하루 채탄량은 5만 톤이나 돼요. 탄갱들 사이에는 철도가 통하고 수리소와 공장들이 또 있어. 참 그들이야 돈이 많지. 기름진 공골말은 받침대우로 굴러가는 탄차 소리를 듣고 2 귀를 쭈삣했다. 승강기의 수리가 끝났다. 밀차공들은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 마차꾼은 되돌아가게 말을 돌려 세우면서 부드럽게 뇌까렸다. 잡담에 맛을 붙여서는 안 돼. 이 게으름뱅이야. 엔보스가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할 테냐. 에띠엔느는 생각에 잠겨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이 탄광은 엔보스의 소유인가요? 하고 에띠엔느가 물었다. 아니요. 엔보스는 지배인을 따름이요. 하고 로인이 설명했다. 그도 우리처럼 봉급을 받고 있어. 젊은이는 몸짓으로 무연한 어둠 속을 가리키면서 또 물었다. 이건 다 누구 소유인가요?
그러나 본느모르는 잠시 대꾸를 하지 못했다. 또다시 기침이 나서 숨이 탁 막혔던 것이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쉬기가 가빴다. 드디어 그는 가래를 뱉고 입술에 검은 거품을 훔쳤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소유인가고? 그건 아무도 모르고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겠지. 그리고 본느모르는 마야 일가가 대대손손 100년 이상이나 일해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을 어둠 속에서 한 손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일종의 종교적 공포감을 띠었다. 마치도 저들의 살을 모조리 섬겨 바치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탐욕스런 신이 숨어있는 그 어떤 성당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았다. 빵이라도 넉넉했으면. 에띠엔느는 낯색이 변함없이 세 번째로 이렇게 또 뇌었다. 옳은 말이오. 제기랄. 빵이나 늘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움직였다. 마차꾼도 쓰적쓰적 아픈 다리를 끌면서 그 뒤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노동자는 턱을 두 무릎 사이에 박고 생기 없는 둥그런 눈으로 허공만 멍청하니 바라보면서 몸을 웅크리고 꼼짝하지 않았다. 에띠인느는 땅에서 보따리를 집어들었으나 아직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는 않았다. 세찬 바람이 불어 등은 오싹오싹 얼어들었으나 가슴은 불길을 받아 훈훈했다. 이왕이면 환경에 무슨 할 일이나 없는지 물어나 볼까? 로이는 모를 수도 있다. 이제 와서 그는 운수에 내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무슨 일이든 할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고 있는 그가 이 고장에서 얻어간들 무슨 수가 있단 말인가. 집 없는 개처럼 울타리 밑에서 죽고 만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망설였다. 그는 밤중에 짙은 어둠 속에 잠긴 허허벌판에 있는 이 보료 탄갱이 무서워졌다.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불어치는데 그것은 일망무제한 광야에서 불어오는 것 같았다. 어두운 하늘에는 서광이 전혀 비키지 않았고 용광로와 해탈로만이 이 낯선 사람을 비춰주지 않으면서 어둠 속에서 홀로 시뻘건 불빛을 뿜으며 활활 타올랐다. 보료 탄광은 굴속 깊이에 맹수를 채워넣고 사지를 쭉 펴고 누워서 사람의 살코기를 가까스로 소화시키는 듯 거칠고 긴 숨을 내쉬고 있었다.